안녕하세요. 오늘은 홍련음악회 왜 베토벤의 제9번 합창교향곡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 말씀드리고 교향곡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베토벤의 9교향곡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9교향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휘자들, 핵심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베토벤의 개혁 정신입니다.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베토벤은 최고의 개혁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베토벤의 개혁 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못할 규칙은 법칙은 없다. 이게 이제 베토벤의 기본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음악의 역사를 보면 대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악은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주의,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베토벤은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시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전주의 그 이전의 모든 음악이 베토벤에 의해서 총 집대성이 되고 베토벤 이후에 모든 음악의 뿌리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베토벤 자신을 한 독립된 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토벤주의 이런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대개 그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1기가 모방의 시기고 제2기가 외양화 시기, 제3기가 내양화 시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제1기는 대개 그 하이든 모차르트의 선배 음악가들의 영향을 받는 시기고 제2기는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음악적인 특징은 외양화 시기, 이렇게 자기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외양화 시기라는 말을 쓰고요. 제3기는 내양화 시기, 초월의 시기, 완성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다 법이 되는 그런 상태고 초월의 시기, 완성의 시기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베토벤 다시 선배 음악가 바헨델, 바로크 시대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끼면서 그게 음악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아주 독서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괴테, 실러 이런 작품뿐 아니라 과거의 고전들 셰익스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리피데스 신화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이집트 신화, 힌두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를 통해서 작곡이 됐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은 뮤지컬 띵킹, 음악적 사고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악하면 대개는 정서, 감정 이런데 베토벤의 음악은 음악적 사고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은 베토벤의 어떤 심성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는데요. 중기의 그 운명 교향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의 마음은 저러는 거였습니다. 투쟁입니다. 자기는 자기한테 가해진 그런 운명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 운명과의 투쟁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 이런 자세였고요. 말기로 가면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가혹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수용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마음의 평화로움, 평정을 얻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좌우명이 듀프라이드 앤 주프로이드, 고난을 헤치고 환희로, 이게 베토벤의 좌우명이었는데 제가 베토벤의 그 일생과 생애와 음악을 보고 정리를 한 건 아래쪽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환희를 거쳐서 불멸의 진리와 완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에 가서는
그런 거 자기의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로움을 얻고 고요함, 온화함, 자유로운 평화로움 이런 시기까지 도달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교향곡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베토벤의 교향곡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향곡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곡에 대한 그 용어의 정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옛 악기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하모니의 수로, 심포온, 함께 소리를 낸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 가곡의 서곡으로도 쓰고요. 성악곡의 간주곡 이렇게도 썼고, 소나타 형식의 관현악곡 이런 의미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가 주로 최근에 그런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향곡의 초기 양식으로는 뭐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리, 룰리, 스칼라티. 스칼라티한 사람이 이제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글루옥이 서곡과 교향곡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 이전의 교향곡 작곡가들 보면 스타미츠라는 사람이 그죠? 요한 스타미츠 만하의 막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45편의 교향곡을 썼고 디터 소르프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베토벤의 초기 작품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교향곡을 작곡을 했죠. 슈베르트 8곡을 썼고요. 또 베를리오즈는 표제 교향곡 이런 걸 발달을 시켰고 고정악성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리스트는 교향시를 창시를 했죠. 그래서 고정악장을 좀 확대를 한 이데 픽세라는 개념을 개발을 했습니다. 브라함스는 이제 신고전주의에 속하고요. 베토벤에 상당히 충실한 후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브루크너 역시 이제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 낭만주의를 집대성한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 그 베토벤이 충실한 제2 후계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도 많이 작곡을 했고 드보르작, 시벨리우스 이런 사람들도 작곡을 했습니다. 마을로도 베토벤 특히 브로크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죠? 그래서 9곡 교향곡 실제로는 이제 10개가 되는데요. 작곡을 했고 성악을 넣었죠, 교향곡에다가. 이게 이제 베토벤의 영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는 삶과 죽음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런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12음계법을 이용한 그런 그 셴베르크의 작품이 있고 스트라빈스키, 힌데미스 이런 사람들도 다 교향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교향곡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향곡의 분야에 있어서도 베토벤 이전에 모든 교향곡의 사상이 베토벤에 의해서 총 집대성이 되고 베토벤 이후에 모든 교향곡의 뿌리를 이룬다. 이런 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을 9곡을 썼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고요. 10번도 아마 계획은 했었는데 작곡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일부 악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완성된 교향곡은 9편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 연도를 보면 대개 초기에는 2년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쓰다가 1812년에 7번, 8번이 작곡이 되고 12년 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9번 교향곡이 작곡이 됩니다.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1번, 2번이 제1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3번부터 8번까지가 제2기, 9번이 제3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1기, 3기 전 생애에 걸쳐서 작곡된 분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영향을 좀 받은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3번부터 8번까지는 자신의 독자적인 교향곡의 세계가 펼쳐지는 시기고 9번은 이제 모든 걸 초월을 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토벤 교향곡의 9곡이 갖는 그런 핵심 사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합일인데요. 대의 합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음악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9편의 교향곡이 홀수,
13579는 상당히 남성적인 곡이고 2468은 상당히 부드럽고 여성적인 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곡이 강약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있고요. 또 전통과 개혁인데요. 굉장히 교향곡이 3번부터 7번까지는 굉장히 개혁적인 이런 교향곡을 쓰다가 8번에 가서는 다시 하이든 모차르트의 모델로 복귀를 하고 그러고 나서 9번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과 개혁, 엄청난 개혁을 하기 전에 다시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그 베토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과 개혁의 합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자연, 6번 전원교향곡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합일이 되는 이런 거죠. 투쟁과 평화 이런 겁니다. 5번, 6번 교향곡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작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 교향곡은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는 이런 게 주제고요. 6번 전원교향곡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투쟁과 평화가 합일이 된 이런 그 사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9번 교향곡에 가서는 성악과 기악,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거죠. 이런 시도도 베토벤이 처음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음악과 시, 문학과 인문학과 음악을 통합을 하는 이런 시도가 됐고요. 또 이제 3번 영웅교향곡에서는 삶과 죽음, 영웅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이런 걸로 삶과 죽음이 합일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9교향곡이 갖는 핵심적인 사상은 대극적인 거의 합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교향곡 제1번을 보면 1800년 30살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늦게 작곡을 했죠. 그죠? 다른 작곡가들 같으면 뭐 슈베르트나 모차르트 같으면 거의 완성될 시기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예나 대학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예나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하이든의 영향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악장이 적혀 있기는 메뉴엣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스케르초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엣은 춘곡이죠. 춘곡이니까 그 전통적인 게 3악장이 메뉴엣입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은 3악장을 스케르초, 해학적인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첫 곡은 메뉴엣을 그냥 썼지만 내용적으로는 스케르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를리오즈 같은 사람이 이제 평을 한 걸 보면 일본의 1악장, 2악장에서 모차르트의 영향이 뚜렷한데 특히 1악장은 모차르트의 41번 교향곡, 2악장은 40번 교향곡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악장에 스크래초 풍에 그걸로 악장을 쓴 건 베토벤이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폴 베커 같은 사람은 이 교향곡을 보고 교향곡이라는 장르를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1번부터 베토벤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중을 작곡한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교향곡 2번은 2년 후에 작곡이 됩니다. 1802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초연이 됩니다. 이 곡도 역시 하이든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은 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 편성은 1번하고 비슷하고요. 이때는 이제 3악장에 스케르초라고 해학적이라는 용어를 좀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리넷의 비중이 한층 중요해지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로망 롤랑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라인에서 태어난 작품이고 회상의 환영을 향하여 미소 짓는 젊은이의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쾌활하고 동경에 차 있고 그래서 이제 베토벤 자신의 어떤 특징적인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배들의 영향을 받은 곡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802년 10월에 완성이 됐는데 저때 이제 유서 사건이 있었죠. 그죠? 유서 사건에서 회복을 하면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1악장, 2악장은 좀 비극적인 그런 면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따스함, 희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이런 곡으로 그렇게 이제 기술되고 있습니다. 제3번은 뭐 잘 아시는 영웅교향곡이죠. 그죠? 에로이카. 1804년 작곡이 되고 심포니아 에로이카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나폴레옹을 주제로 해가지고 썼다가 나폴레옹이 나중에 황제가 되니까 나폴레옹 이름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 위대한 영웅을 또 추도하며 이런 식으로 보통 명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혁명적인 곡이었죠. 곡이 담고 있는 사상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확대된 그런 교향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됐고, 어려웠던 그런 겁니다. 어느 한 위대한 영웅을 추모하며 일반 명사로 바꿔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제1악장은 영웅의 탄생을 의미하고 2악장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송행진곡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고요. 제3악장은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고 제4악장에서 부활되는, 그러니까 이 영웅이라고 하는 주제가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웅 교향곡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 영웅의 주제는 이건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있는 공통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리오즈가 9곡에 대한 평을 다 썼거든요. 그게 아주 숭고함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적인 영감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태적 슬픔이 복받쳐온다. 이게 아마 인간 심성의 원형적인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영웅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태적 슬픔, 이건 아마 영웅의 죽음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베토벤 자신이 이 영웅 교향곡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발레 음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쓰고 또 12개의 콩쿠르단스라는 춤곡을 썼는데 거기에도 같은 주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영웅 주제에 의한 피아노 변주곡, 그러니까 피아노 변주곡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쓰고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은 주제를 좀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817년 말년쯤 가서 대화를 합니다. 쿠프라는 사람이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웅 교향곡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베토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교향곡 중에서도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그런 교향곡인 것 같습니다. 4번 교향곡은 2년 후에 작곡이 됐습니다. 악기 편성은 비슷하고 또 클라리넷 독주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교향곡입니다. 슈만 같은 사람은 두 북구 신화의 거인 사이에 끼어있는 청순한 그리스의 아가씨, 그러니까 두 거인이라고 하는 건 3번 영웅과 5번 운명을 얘기합니다. 3번과 5번 사이에 끼어있는 청순한 아가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이제 굉장히 서정적, 낭만적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아마 어느 여인과 연애 상태에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이 교향곡으로 표현이 된 거고, 아주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된 곡입니다. 요세핀의 폰다임 백작 부인하고 깊은, 물론 나중에 또 깨지긴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단숨에 써내려 간 곡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일반 평들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불협화음도 너무 많고, 뭐, 화음도 잘 모르고, 스케르초도 참으로 이상한 스케르초를 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뭐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말도 쓰고, 또 곡 하나에다가 너무 많은 걸 설명한다. 이래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향곡 5번,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1707년, 8년에 걸쳐가지고 썼는데, 실제로는 이 곡에 대한 스케치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짧은 음표에지는 하나의 따다다단 하는 이제 이런 주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1악장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전 악장을 통일을 시키는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로 통일을 하는 이런 시도는 베토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향곡의 대명사로 불리고, 그죠? 주제 전개의 기법과 전곡의 긴밀한 구성이 완벽한 거, 그 다음에 악기 편성이 마지막 악장에서는 또 몇 개의 악기가 추가가 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작곡될 때는 이제 아주 소위 걸작의 숲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3중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열정 소나타, 피아노 협주곡 4번, 아주 쓰는 곡마다 걸작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걸작의 숲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발표된 그런 곡입니다.
그것도 이 교향곡에 대해서도 그냥 불협화음이 너무 많고 이상한 스케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독창성도 부족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고 나중에 이제 다른 베를리오즈나 리스트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6번 교향곡은 전원교향곡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그죠? 1808년에 해서 발표가 됐는데 초연에서 운명교향곡하고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5번, 6번이 바뀌어 있었어요, 번호가. 그러니까 막 거의 동시에 작곡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이 돼가지고 5번 교향곡이 조금 빨리 작곡이 돼가지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자신이 그림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자연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겁니다. 5번이 아주 격동과 소용돌이 투쟁 이런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투쟁과 평화 이런 게 거의 베토벤 마음속에서는 동시에 통합이 되고 있었고 곡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제목을 전원교향곡이라고 하는 것도 베토벤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표제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악장마다 또 베토벤 자신이 직접 붙인 거예요.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즐거움, 시냇가의 전경,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 뇌우 폭풍 목동의 노래, 폭풍 뒤의 기쁨과 감사의 감정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런 제목을 베토벤 자신이 직접 붙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음악에 제목을 붙이고 악장에 설명하는 이게 이제 베토벤이 처음 시도를 한 거고 이게 낭만주의에 가서 이제 크게 발전이 되죠. 악기 편성도 이제 각 악장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투쟁과 평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곡이 됐기 때문에 초연 때는 번호가 바뀌기도 했던 그런 겁니다. 내적인 평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과 늘 베토벤이 산책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는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베토벤의 마음,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이제 6번 교향곡에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얘기해도 곁에서 관찰하는 거에도 니테라는 사람이 나는 베토벤처럼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무 제방에나 거리낌 없이 앉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메모를 남기고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자연을 산책을 하면서 악상이 떠오르면 기록을 하고 이런 걸 상당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7번 교향곡은 한 4년 후에 발표가 됩니다. 1812년 작곡이 되고 14년에 초연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7번과 8번이 같은 날 초연이 됩니다. 그래서 2기와 3기의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폴 베커 같은 사람은 높은 봉우리 등반을 나타내고 정상에서의 행복한 상태를 느끼게 한다 이랬습니다. 로망 로랑 같은 사람은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힘이 넘쳐 흐른다. 초인적 정력의 즐거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리스트는 믿음의 화신이다. 바그너는 무도의 화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기이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죠. 그죠? 처음 단육도인데 나타났던 음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음 내린 장음계, 으뜸은 반음 올린 단음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음계를 표현을 하면서 정말 이건 기이하게 일데가 없다.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베토벤이 182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약 10년 후에 여러 가지 일반 평들, 신문 잡지에 난 평들은 이런 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작은 교향곡. 7번, 8번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7번은 대교향곡, 큰 교향곡. 8번은 작은 교향곡. 이런 이름을 베토벤 자신이 붙였습니다. 역시 1812년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에 와서는 사막장에서 그 전에 쭉 스케르초를 쓰다가 미니에트라고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모델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쭉 개혁적인 걸 하다가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다시 전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작곡 후에 바로 작수를 했고요. 테플리츠라고 요양소가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작곡을 많이 하고, 아주 밝고 명랑하고 낭만적이고 아주 강렬한 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멜젤에 의해서 메트로놈 같은 게 이제 제작이 되고, 이제 그걸 같이 사용을 했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